부산 영도의 오래된 아파트 단지. 20년 전 지어진 건물들이 바다 냄새와 함께 세월의 무게를 견디고 있었습니다. 김영심의 집에서는 저녁 준비의 분주함이 한창이었습니다. 70살 김영심은 부엌에서 된장찌개를 끓이며 작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21살부터 시작한 분식집을 불과 반년 전 정리하고 나니 이렇게 손주들과 함께하는 시간이 더욱 소중하게 느껴졌습니다. 20년간 새벽 5시부터 밤 9시까지 쉼 없이 일했던 그녀였습니다. 거실에서는 초등학생 손자 민수와 중학생 손녀 수진이 숙제를 하고 있었습니다. 아들 태현과 며느리 미경은 각자 휴대폰을 보며 하루의 피로를 달래고 있었죠. 영심은 밥상을 차리며 가족들을 불렀습니다. 할머니가 차려준 밥상이야. 어서 와서 먹자. 가족들이 식탁에 둘러앉았습니다. 민수가 젓가락질을 서툴게 하자 영심이 웃으며 도와주었습니다. 우리 민수 젓가락질 많이 늘었네. 수진이는 오늘 학교에서 뭐 재미있는 일 있었어? 수진이 밝게 대답했습니다. 할머니, 오늘 미술 시간에 그림 선생님이 칭찬해 주셨어요. 영심의 얼굴에 환한 미소가 퍼졌습니다. 이런 순간들이 그녀에게는 무엇보다 소중했습니다. 분식집에서 수많은 손님들을 상대하며 지친 하루를 달래주는 것은 바로 이런 가족과의 시간이었으니까요. 태현이 된장찌개를 한 숟가락 떠먹으며 말했습니다. 엄마, 역시 엄마 음식이 최고예요. 영심은 아들의 말에 뿌듯해했습니다. 하지만 며느리 미경은 별다른 반응 없이 조용히 식사를 계속했습니다. 식사가 끝나갈 무렵 영심은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저 멀리 보이는 바다와 영도대교의 야경이 유독 아름다워 보였습니다. 분식집 일로 바빠서 미처 감상할 여유가 없었던 풍경이었죠. 이 집은 내가 내 손으로 번 돈으로 산 집이야. 영심의 마음속에서는 조용한 자부심이 일었습니다. 남편을 일찍 여인 후 혼자 힘으로 아들을 키우고 분식집 수익으로 마련한 이 아파트. 그것은 그녀 인생의 가장 큰 성취였습니다. 하지만 그 자부심 한편으로는 막연한 불안감도 함께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은퇴 후의 삶이 과연 어떨지, 가족들과 더 많은 시간을 보내게 될 텐데, 모든 것이 순조로울지에 대한 걱정이었죠. 저녁을 마친 후 설거지를 하는 영심의 모습을 바라보며 태연이 말했습니다. 엄마, 이제 편하게 쉬셔도 되는데 왜 이렇게 부지런히 일하세요? 영심은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몸이 움직이는데 뭘 쉬어. 너희들 챙기는 게 내 일이지. 그 순간 미경이 거실에서 큰 소리로 텔레비전을 틀었습니다. 뉴스에서는 부산 지역 부동산 시세에 대한 소식이 나오고 있었습니다. 영심은 설거지를 마치고 손을 닦으며 거실로 향했습니다. 가족들이 함께 모여 앉아 텔레비전을 보는 평범한 저녁 풍경. 그녀는 이런 일상이 계속되기를 바라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영심은 아직 모르고 있었습니다. 이 평온해 보이는 일상 속에 서서히 균열이 생기기 시작할 것이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은퇴한 지 한 달이 지나자 영심의 일상에는 새로운 패턴이 자리 잡기 시작했습니다. 분식집에 나갈 필요가 없어진 그녀는 집안일에 더욱 신경을 쓰게 되었죠. 어느 월요일 아침 영심이 평소보다 일찍 일어나 아침 준비를 하고 있을 때였습니다. 미경이 부엌으로 들어와 정중하지만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어머니, 죄송한데 식사 시간을 좀 맞춰주실 수 있을까요? 아침은 정확히 7시, 저녁은 6시예요.
아이들 생활 패턴 때문에 그래요. 영심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손주들을 위한 일이라면 당연히 맞춰줘야 한다고 생각했으니까요. 그래, 알겠다. 앞으로 그렇게 할게. 하지만 며칠 후에는 또 다른 요청이 들어왔습니다. 어머니, 세탁물 분리해서 넣어주세요. 색깔별로, 소재별로 나눠서요. 그리고 세제도 이거 써주시고요. 미경은 새로 산 고급 세제를 내밀었습니다. 영심은 지금까지 쓰던 세제도 충분히 좋다고 생각했지만 며느리의 말에 순순히 따랐습니다. 2주일이 지나자 규칙들은 더욱 구체적이 되었습니다. 어머니, 청소할 때 이 순서대로 해주세요. 먼저 화장실, 그 다음 방, 마지막이 거실이요. 그래야 세균이 옮겨가지 않아요. 미경은 종이에 적힌 청소 순서를 냉장고에 붙였습니다. 영심은 그 종이를 바라보며 묘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20년 넘게 분식집을 운영하며 위생관리는 누구보다 철저히 해왔던 자신인데 마치 청소 초보자 취급을 받는 기분이었죠. 하지만 영심은 참았습니다. 며느리가 나쁜 의도로 하는 말은 아닐 거라고 생각했으니까요. 문제는 이런 일들이 반복되면서 영심의 마음에 서서히 서운함이 쌓이기 시작했다는 것이었습니다. 어느 날 저녁 영심이 평소보다 10분 늦게 저녁을 차렸을 때였습니다. 분식집 단골 손님이 갑자기 찾아와서 차 한 잔 대접하느라 시간이 늦어진 것이었죠. 미경이 시계를 보며 말했습니다. 어머니, 6시라고 말씀드렸는데요. 수진이가 학원 가야 해서 시간이 중요해요. 영심은 당황하며 사과했습니다. 미안하다. 옛날 손님이 와서 그랬어. 다음부터 조심할게. 식사 후 설거지를 하는 영심의 얼굴에는 피로가 역력했습니다. 분식집에서 일할 때는 자신이 주인이었습니다. 자신만의 리듬으로 일할 수 있었죠. 하지만 지금은 다른 사람이 정한 규칙에 맞춰 살아가야 했습니다. 그날 밤 태연이 거실에서 텔레비전을 보고 있을 때 영심이 조심스럽게 다가갔습니다. 태연아, 미경이가 집안일에 대해서 이것저것 많이 신경 쓰는구나. 태연은 텔레비전에서 시선을 떼지 않고 대답했습니다. 엄마, 미경이도 아이들 생각해서 그러는 거예요. 그냥 맞춰주시면 안 돼요? 별로 어려운 것도 아니잖아요. 영심은 할 말을 잃었습니다. 아들이 자신의 편을 들어주기를 바랐는데 오히려 며느리의 편을 드는 것처럼 느껴졌으니까요. 그래, 알겠다. 영심은 짧게 대답하고 자신의 방으로 돌아갔습니다. 방에 혼자 앉아 있던 영심은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영도대교 위로 차들이 오가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저 다리를 건너면 부산 시내로 나갈 수 있죠. 예전에는 매일 그 다리를 건너다녔던 영심이었습니다. 지금까지는 사소한 일들이라고 생각했는데 막상 아들의 반응을 보니 뭔가 다른 것 같았습니다. 자신이 예민하게 받아들이는 건지 아니면 정말로 뭔가 변한 건지 확신이 서지 않았습니다. 영심은 깊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분식집에서 일할 때는 힘들어도 보람이 있었습니다. 손님들이 맛있다고 해주고 자신이 번 돈으로 가족을 부양한다는 자부심이 있었죠. 하지만 지금은 뭔가 다른 것 같았습니다. 자신의 집에서 살고 있는데도 눈치를 보게 되고 허락을 구해야 하는 상황들이 늘어나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영심은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이제 시작일 뿐인데 벌써 이런 기분이라면 앞으로는 어떻게 될까 하는 걱정이 밀려왔습니다. 은퇴 후 2달째 영심에게는 예상치 못한 시련이 찾아왔습니다.
평소 가끔 아프던 무릎이 계단을 오르내리기 힘들 정도로 악화된 것이었죠. 병원에서 돌아온 영심의 얼굴은 어두웠습니다. 의사는 무릎 연골이 많이 닳아서 수술이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20년간 분식집에서 서서 일한 결과였죠. 거실에서 가족들에게 병원 진단 결과를 말했을 때 가족들의 첫 반응은 영심이 예상했던 것과 달랐습니다. 미경이 가장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어머니, 그럼 분식집은 어떻게 하세요? 이미 정리하신 거 맞죠? 태현도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엄마, 수술하면 얼마나 입원해야 해요? 회복 기간은 얼마나 걸리고요? 영심은 가족들의 반응에 당황했습니다. 자신의 건강을 걱정하는 말보다는 일과 관련된 질문이 먼저 나온 것이었으니까요. 분식집은 이미 정리했으니까 걱정 말아라. 수술은 다음 주에 하고 입원은 사흘 정도래. 수진이가 할머니 곁에 와서 물었습니다. 할머니, 많이 아파요? 영심은 손녀의 진심 어린 걱정에 마음이 따뜻해졌습니다. 괜찮다, 우리 수진아. 할머니, 금방 나을 거야. 하지만 미경의 다음 말은 영심을 다시 침묵하게 만들었습니다. 어머니, 수술 후에 집안일은 어떻게 하세요? 저도 직장 다니는 몸이라 시간이 없는데. 영심은 잠시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자신이 아픈 상황에서도 집안일 걱정을 먼저 하는 며느리의 모습이 서운했습니다. 걱정 말아라. 내가 알아서 할게. 수술은 성공적으로 끝났습니다. 하지만 회복 과정은 영심이 생각했던 것보다 힘들었습니다. 무릎에 깁스를 한 채 목발을 짚고 다녀야 했으니까요. 퇴원 당일 태현이 영심을 데리러 왔을 때 첫 번째로 한 말은 이것이었습니다. 엄마, 언제부터 다시 평상시처럼 생활 가능하세요? 영심은 목발을 짚고 차에 올라타며 씁쓸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의사가 한 달 정도는 무리하지 말라고 했다. 집으로 돌아온 영심을 맞이한 것은 설거지가 쌓인 싱크대와 며칠 집 빨래였습니다. 미경은 직장에서 바로 들어와서 피곤하다며 방으로 들어갔고, 태현은 회사 일이 밀렸다며 서재로 향했습니다. 영심은 목발을 벽에 기대놓고 설거지를 시작했습니다. 무릎이 아파서 한쪽 다리로만 서 있어야 했지만, 그렇다고 집안일을 그대로 놔둘 수는 없었습니다. 수진이가 학교에서 돌아와 할머니가 설거지하는 모습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할머니, 아픈데 왜 이런 일 해요? 엄마나 아빠가 하면 되잖아요. 영심은 손녀의 말에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가족 중에서 자신을 가장 걱정해 주는 것은 어린 손녀뿐이었습니다. 괜찮다, 수진아. 할머니가 할 수 있어. 그날 저녁 영심이 무릎을 절며 저녁 준비를 하고 있을 때 미경이 부엌에 들어왔습니다. 어머니, 무리하지 마세요. 하지만 저도 직장 다니느라 힘들어서 어머니가 빨리 회복되셨으면 좋겠어요. 영심은 미경의 말에서 진짜 걱정이 아닌 다른 의미를 읽었습니다. 빨리 회복해서 집안일을 도맡아 하라는 뜻으로 들렸습니다. 그날 밤 무릎 통증 때문에 잠들지 못한 영심은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이 집이 내 집인데 왜 내가 이렇게 불편하게 살아야 하나? 분식집에서 일할 때는 아무리 힘들어도 자신이 주인이었습니다. 손님들이 고마워했고 자신이 번 돈으로 당당하게 생활할 수 있었죠. 하지만 지금은 자신의 집에서도 눈치를 봐야 하고 아파도 쉴 수 없었습니다. 영심은 창밖 영도대교를 바라봤습니다. 밤늦은 시간에도 차들이 오가고 있었습니다.
저 다리 너머에는 넓은 세상이 있는데 자신은 왜 이 좁은 공간에서 숨 막히는 생활을 해야 하는 걸까요? 처음으로 영심의 마음속에는 반항심이 생겨났습니다. 순종적으로만 살아온 자신이 변화해야 할 때가 온 것 같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영심은 목발을 짚고 베란다로 나갔습니다. 부산 바다가 한눈에 보이는 베란다에서 깊은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이제는 뭔가 달라져야겠다. 영심의 마음속에서는 작은 변화의 씨앗이 싹트기 시작했습니다. 수술 후 보름이 지났지만 영심의 무릎은 여전히 완전히 회복되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그녀는 가족들의 눈치를 보며 집안일을 계속해야 했습니다. 어느 목요일 저녁 영심은 평소보다 일찍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하루 종일 무릎을 아껴가며 집안일을 한 탓에 몸이 유난히 피곤했기 때문이었죠. 하지만 잠이 오지 않아 뒤척이고 있을 때 거실에서 들려오는 목소리 때문에 귀가 번쩍 뜨였습니다. 태현과 미경이 무언가를 진지하게 대화하고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지만 자신의 이름이 들리자 영심은 몸을 일으켜 귀를 기울였습니다. 미경의 목소리가 먼저 들렸습니다. 여보, 솔직히 말해서 너무 답답해요. 뭘 하나 하려고 해도 어머니 눈치를 봐야 하고. 태현이 대답했습니다. 그래도 엄마니까 참아야지. 어쩔 수 없잖아. 미경의 목소리가 점점 커졌습니다. 참기에도 한계가 있어요. 우리가 언제까지 이렇게 살아야 해요? 정말 솔직히 말하면. 어머니 없으면 훨씬 편할 텐데. 그 순간 영심의 심장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며느리의 입에서 나온 말이지만 아들이 반박하지 않는다는 것은 같은 생각이라는 뜻이었습니다. 태현의 대답은 더욱 충격적이었습니다. 나도 그런 생각 안 해본 건 아니야. 하지만 어떻게 할 수 없잖아. 그냥 참고 살아야지. 미경이 한숨을 크게 쉬며 말했습니다. 아이들도 할머니 때문에 스트레스 받고 있어요. 수진이가 친구들 초대하고 싶어 해도 할머니가 계시면 눈치 보인다고 하더라고요. 영심은 손이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숨이 막혀오는 것 같았습니다. 20년 넘게 분식집에서 번 돈으로 마련한 이 집에서 자신이 짐덩어리 취급을 받고 있다는 현실이 뼈저리게 다가왔습니다. 태현이 말을 이었습니다. 엄마도 나이 들면서 고집이 세져서 말해도 안 들으시고 가끔은 정말 지쳐. 영심은 이불을 꽉 움켜쥐었습니다. 눈물이 핑 돌았지만 소리내어 울 수는 없었습니다. 가족들이 자신의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걸 들키면 안 되니까요. 미경의 목소리가 다시 들렸습니다. 차라리 양로원이라도 보내드리면 좋을 텐데. 하지만 그럴 수도 없고 정말 답답해 죽겠어요. 그 말을 들은 순간 영심은 가슴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자신이 가족들에게는 그저 치워버리고 싶은 존재였던 것입니다. 태현이 한숨을 쉬며 대답했습니다. 아무튼 어쩔 수 없으니까 그냥 참자. 우리가 조금씩 양보하면서 살아야지. 영심은 더 이상 들을 수 없어서 귀를 막았습니다. 하지만 이미 들은 말들은 가슴에 깊이 박혀버렸습니다. 그날 밤 영심은 한숨도 잘 수 없었습니다. 천장을 바라보며 지난 세월을 떠올렸습니다. 남편을 잃고 홀로 아들을 키우며 얼마나 힘들게 살았는지. 분식집에서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일하며 아들 교육비를 벌었던 일들이 주마등처럼 스쳐갔습니다. 그 모든 희생과 노력이 이런 결과를 낳았다는 사실이 너무나 절망적이었습니다. 새벽 5시가 되어서야 영심은
잠깐 눈을 붙였습니다. 하지만 아침이 되어 가족들과 아침 식사를 할 때 그녀는 평소와 다름없이 행동해야 했습니다. 미경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어머니, 오늘 아침 맛있어요. 태현도 덧붙였습니다. 엄마 음식은 역시 최고예요. 하지만 영심에게는 그 말들이 모두 거짓으로 들렸습니다. 어젯밤들은 진심을 알고 있으니까요. 영심은 겉으로는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그래, 많이 먹어라. 하지만 그녀의 마음 속에서는 돌이킬 수 없는 변화가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오늘부터 영심은 자신이 이 집에서 손님이 아니라 집주인도 아닌 그저 눈치 보는 가사도우미였음을 뼈저리게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뭔가 결정적인 조치를 취해야 할 때가 왔다고 생각했습니다. 더 이상 이런 식으로는 살 수 없었습니다. 아침 식사를 마친 후 설거지를 하면서 영심은 창밖 영도대교를 바라봤습니다. 평생 자신을 묶어둔 이 다리를 마지막으로 건널 날이 머지않았다는 예감이 들었습니다. 그날 밤의 충격 이후 영심에게는 사흘간의 긴 고민이 시작되었습니다. 가족들 앞에서는 평소와 다름없이 행동했지만 마음속으로는 인생에서 가장 큰 결단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월요일 아침 태현이 출근하고 미경이 아이들을 학교에 데려다 준 후 집에 혼자 남은 영심은 오래된 서랍장을 열었습니다. 그 안에는 분식집 통장과 적금 통장들이 가지런히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20년간 모은 돈의 액수를 다시 한번 확인한 영심의 얼굴에는 결연한 표정이 떠올랐습니다. 이제는 나를 위해 살겠다. 그 순간부터 영심의 하루는 바쁘게 돌아갔습니다. 먼저 부동산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여보세요? 아파트 매물로 내놓고 싶은데요. 부동산 중개사는 영도 지역 시세를 설명하며 언제든 나와서 상담해 주겠다고 했습니다. 영심은 오늘 당장 오라고 했습니다. 오후에 부동산 중개사가 집을 둘러본 후 말했습니다. 이 평수에 이 상태면 금방 나갈 것 같은데요. 한 달 안에는 계약 가능할 것 같습니다. 영심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런데 급하게 처분하셔야 하는 특별한 이유라도 있으신가요? 영심은 잠시 망설이다가 대답했습니다. 이제 다른 곳에서 살고 싶어서요. 그날 저녁 가족들과 저녁을 먹으면서도 영심은 아무 말 하지 않았습니다. 아직 확실해지지 않은 일을 미리 말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했으니까요. 화요일 아침 영심은 온라인으로 전국의 작은 마을들을 검색해보기 시작했습니다. 바다가 보이는 조용한 곳, 집값이 저렴한 곳을 위주로 찾아봤습니다. 남해의 한 작은 섬마을에서 매물로 나온 단독주택을 발견했을 때 영심의 마음이 동했습니다. 바다가 바로 앞에 보이고 작은 텃밭도 있는 집이었습니다. 가격도 자신이 모은 돈으로 충분히 살 수 있는 금액이었습니다. 영심은 그 집 주인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여보세요? 인터넷에 올리신 집 보고 연락드렸는데요. 그 집 주인은 친절한 목소리로 집에 대해 자세히 설명해 주었습니다. 영심은 이번 주말에 직접 보러 가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수요일 영심은 택시를 타고 그 섬마을로 향했습니다. 부산에서 차로 3시간 거리였습니다. 도착한 섬마을은 영심이 상상했던 것보다 더 아름다웠습니다. 푸른 바다가 한눈에 들어오고 마을 사람들의 표정도 여유로워 보였습니다. 집을 직접 본 영심은 마음을 굳혔습니다. 작지만 깔끔하고 무엇보다 누구의 눈치도 보지 않고 살 수 있는 자신만의 공간이었습니다. 집 주인과 계약서에 서명하면서
영심은 물었습니다. 언제부터 들어갈 수 있나요? 다음 주부터 가능합니다. 영심은 마음속으로 계산해 봤습니다. 다음 주면 태현 가족이 주말 여행을 떠나는 주였습니다. 완벽한 타이밍이었죠. 목요일 저녁 평소와 다름없이 저녁 식사를 하면서 미경이 말했습니다. 어머니, 이번 주말에 아이들 데리고 경주 여행 가는데 월요일에 들어올 예정이에요. 영심은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그래, 조심해서 다녀와라. 금요일 아침 가족들이 모두 나간 후 영심은 본격적인 이사 준비에 들어갔습니다. 평생 모은 살림살이를 정리하는 일은 생각보다 복잡했습니다. 가져갈 것과 두고 갈 것을 나누면서 영심은 각각의 물건들에 얽힌 추억들을 떠올렸습니다. 분식집에서 쓰던 앞치마, 태현이 어릴 때 선물한 찻잔, 손주들과 찍은 사진들. 하지만 영심은 마음을 단단히 먹었습니다. 추억에 얽매여서는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 없었습니다. 토요일 오전 가족들이 여행을 떠난 후 영심은 이사 업체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월요일 오전에 이사 가능한가요? 업체에서는 가능하다고 했습니다. 영심은 주소를 알려주며 아침 일찍 와달라고 부탁했습니다. 일요일 밤 영심은 마지막으로 이 집을 돌아봤습니다. 20년간 자신의 보금자리였던 이곳을 떠나는 것이 쉽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더 이상 눈치 보며 살 수는 없었습니다. 70살이지만 아직 건강했고 자신만의 삶을 살 권리가 있었습니다. 월요일 아침 6시 이사업체 직원들이 도착했습니다. 영심은 미리 정리해둔 짐들을 트럭에 실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식탁 위에 편지 한 장을 놓았습니다. 편지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태현아, 미경아. 나는 이제 내 삶을 살아보려고 한다. 그동안 눈치 보며 살기 지쳤다. 이 집은 너희가 살아라. 새 주소는 편지 뒷면에 적어뒀다. 걱정하지 말고 너희도 편하게 살아라. 엄마 올림. 영심은 마지막으로 창밖 영도대교를 바라봤습니다. 이제 그 다리를 건너 새로운 세상으로 떠날 시간이었습니다. 오전 9시 영심은 이사 트럭과 함께 20년간 살았던 집을 떠났습니다. 뒤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앞으로만 보며 새로운 삶을 향해 나아갔습니다. 월요일 오후 5시 경주 여행에서 돌아온 태현 가족은 집 앞에서 충격적인 광경을 마주했습니다. 현관문이 열려 있고 집 안은 텅 비어 있었습니다. 태현이 다급하게 집 안으로 뛰어들어갔습니다. 엄마, 엄마. 하지만 대답은 없었습니다. 미경과 아이들도 뒤따라 들어와 어리둥절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수진이가 놀란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아빠, 할머니 어디 가셨어요? 왜 집이 이렇게 비어 있어요? 태현은 식탁 위에 놓인 편지를 발견했습니다. 손이 떨리며 편지를 펼쳐 있는 그의 얼굴은 점점 창백해졌습니다. 미경이 다가와 물었습니다. 여보, 뭐라고 쓰여 있어요? 태현은 편지를 미경에게 건네주었습니다. 미경이 편지를 읽는 동안 침묵이 흘렀습니다. 잠시 후 미경이 편지를 내려놓으며 말했습니다. 정말 이사 가신 거예요. 이게 말이 돼요? 태현은 즉시 영심의 휴대폰으로 전화를 걸었습니다. 한참 후에야 영심이 전화를 받았습니다. 엄마, 지금 어디 계세요? 왜 이런 식으로 나가신 거예요? 영심의 목소리는 의외로 차분했습니다. 남의 섬마을에 와 있다. 편지 읽었지? 태현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엄마, 이게 무슨 짓이에요?
우리한테 한마디 상의도 없이 어떻게 이럴 수 있어요? 영심은 잠시 침묵한 후 대답했습니다. 상해, 너희가 내 의견을 들어준 적이 있더냐? 내가 눈치 보며 사는 게 지겨워서 나온 거다. 미경이 전화기를 가져가며 말했습니다. 어머니, 저희가 뭘 잘못했다고 이런 식으로 하세요? 우리 어떻게 하라고요? 영심의 대답은 냉정했습니다. 알아서 해. 그동안 나한테 한 것처럼. 전화가 끊어졌습니다. 태현은 다시 전화를 걸었지만 영심은 받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태현 가족은 텅 빈 집에서 밤을 보내야 했습니다. 아이들은 할머니가 갑자기 사라진 상황을 이해하지 못해 계속 물어봤습니다. 민수가 울먹이며 말했습니다. 아빠, 할머니가 우리 싫어해서 간 거예요. 태현은 아들을 안으며 대답했습니다. 아니야, 할머니가 그냥 혼자 살고 싶어 하신 거야. 하지만 태현 자신도 확신이 서지 않았습니다. 화요일 아침 태현은 회사에 휴가를 내고 남해로 향했습니다. 영심을 직접 만나 설득해야 한다고 생각했으니까요. 오후에 도착한 섬마을에서 태현은 영심의 새 집을 찾았습니다. 작은 단독주택 앞 텃밭에서 영심이 호미로 흙을 고르고 있었습니다. 엄마. 영심은 아들을 보고도 놀라지 않았습니다. 올 줄 알고 있었다는 듯한 표정이었죠. 왔구나. 태현이 다급하게 말했습니다. 엄마, 다시 집으로 돌아가세요. 우리가 뭘 잘못했는지 말씀해 주시면 고치겠어요. 영심은 호미를 내려놓고 아들을 바라봤습니다. 태현아, 나는 이제 돌아갈 생각이 없다. 여기서 내 남은 인생을 살아볼 거야. 태현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엄마, 저희 어떻게 하라고요? 갑자기 이런 식으로 나가시면. 영심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너희는 어른들이니까 알아서 할 수 있을 거야. 나도 알아서 살 거고. 태현이 절망적인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그럼 우리가 뭘 어떻게 해야 엄마 마음이 풀리세요? 영심은 깊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태현아, 이건 화풀이가 아니야. 나는 정말로 내 삶을 살고 싶어서 나온 거다. 70살까지 남을 위해서만 살았으니까 이제는 나를 위해 살아보고 싶어. 그날 저녁 태현은 영심과 함께 저녁을 먹었습니다. 영심이 직접 키운 상추와 바다에서 잡은 생선으로 차린 소박한 밥상이었습니다. 식사를 하면서 태연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엄마, 정말 외롭지 않으세요? 영심은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외롭긴 하지. 하지만 눈치 보면서 사는 것보다는 훨씬 편해. 태현은 더 이상 할 말을 찾지 못했습니다. 이튿날 아침 태현이 부산으로 돌아가기 전에 영심이 말했습니다. 가끔은 연락하자. 하지만 다시 함께 살 생각은 없다. 이해해다오. 태현은 고개를 끄덕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버스에 올라 창밖으로 손을 흔드는 영심을 바라보며 태현은 깨달았습니다. 자신이 그동안 어머니를 정말로 이해하지 못했다는 것을. 그리고 이제는 돌이킬 수 없다는 것을 말입니다. 섬마을에 정착한 지 2달이 지났습니다. 영심의 하루는 이제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새벽 5시, 영심은 자연스럽게 눈을 떴습니다. 분식집에서 일할 때의 습관이 남아 있었지만, 이제는 누구를 위해서가 아닌 자신을 위한 시간이었습니다. 창문을 열자마자 냄새와 함께 갈매기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부산의 영도에서도 바다를 볼 수 있었지만 여기의 바다는 달랐습니다. 온전히 자신만의 바다였습니다.
영심은 간단히 세수를 하고 텃밭으로 나갔습니다. 한 달 전에 심은 상추와 깨잎이 싱싱하게 자라고 있었습니다. 흙을 만지며 식물을 돌보는 일은 그녀에게 새로운 기쁨을 주었습니다. 아침 7시 영심은 바닷가 산책을 나섰습니다. 파도가 밀려왔다 밀려가는 소리를 들으며 걷는 일상은 이제 그녀에게 없어서는 안 될 시간이 되었습니다. 산책길에서 마을 이장님 부인인 순옥 씨를 만났습니다. 영심 씨, 오늘도 일찍 나오셨네요. 순옥 씨는 영심보다 5살 많은 75살이었지만 매일 바닷가를 걸으며 건강을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바람이 참 좋네요. 순옥 씨도 벌써 나오셨구나. 두 사람은 함께 바닷가를 걸으며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서울에서 은퇴한 후 내려온 순옥 씨와 부산에서 온 영심은 서로의 상황을 이해하며 금세 친해졌습니다. 영심 씨, 민박 준비는 어떻게 되어가요? 영심은 자신의 집 일부를 민박으로 운영할 계획을 세우고 있었습니다. 분식집 운영 경험을 살려 손님들에게 정성스러운 식사도 제공할 생각이었죠. 다음 달부터 시작할 예정이에요. 방 2개 정도만 받을 거라 크게 부담스럽지도 않고요. 영심의 목소리에는 새로운 도전에 대한 설렘이 담겨 있었습니다. 오전 10시 집으로 돌아온 영심은 민박 준비에 들어갔습니다. 벽지를 새로 바르고 침구를 정리하며 손님을 맞을 준비를 했습니다. 모든 일을 자신의 속도에 맞춰 할 수 있다는 것이 무엇보다 좋았습니다. 점심시간에는 직접 기른 채소로 비빔밥을 만들어 먹었습니다. 혼자 먹는 밥이지만 누구의 눈치도 보지 않고 천천히 음미하며 먹을 수 있었습니다. 오후에는 마을 할머니들과 함께 바닷가에서 미역을 따기도 했습니다. 처음에는 서툴렀지만 할머니들이 친절하게 가르쳐 주어 금세 요령을 터득했습니다. 김 할머니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영심이가 손재주가 좋네. 벌써 이만큼 땄어. 영심은 뿌듯한 마음으로 대답했습니다. 할머니들이 잘 가르쳐 주셔서 그래요. 이런 소소한 칭찬과 인정이 영심에게는 큰 기쁨이었습니다. 부산에서는 당연하게 여겨졌던 집안일들이 여기서는 새로운 기술과 경험이 되었습니다. 저녁 무렵 영심은 하루 중 가장 좋아하는 시간을 맞았습니다. 바다에 지는 노을을 바라보는 시간이었죠. 집 앞 의자에 앉아 차 한 잔을 마시며 노을을 감상하는 영심의 얼굴에는 평온함이 깃들어 있었습니다. 그때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태현에게서 온 전화였습니다. 엄마, 안녕하세요. 영심은 자연스럽게 전화를 받았습니다. 응, 태현아. 잘 지내고 있지? 태현의 목소리는 조심스러웠습니다. 네, 엄마. 엄마는 어떻게 지내세요? 불편한 건 없으시고요? 영심은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아주 좋다. 여기 공기도 좋고 사람들도 친절해서 잘 지내고 있어. 태현이 잠시 망설이다가 물었습니다. 엄마, 아이들이 할머니 보고 싶다고 하는데 잠깐 놀러 가도 될까요? 영심은 잠시 생각한 후 대답했습니다. 그래, 와도 좋다. 하지만 하루 정도만 머물다 가거라. 나도 내 페이스가 있으니까. 태현은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번 주말에 갈게요. 전화를 끊은 후 영심은 다시 노을을 바라봤습니다. 가족이 그립지 않은 것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자신의 조건에서 만날 수 있다는 것이 중요했습니다. 밤이 되자 영심은 일기를 쓰기 시작했습니다.
부산에서는 한 번도 써본 적이 없는 일기였지만 여기 와서는 자연스럽게 하루를 정리하는 습관이 생겼습니다. 오늘도 평온한 하루였다. 텃밭의 상추가 더 자랐고 순옥 씨와 함께 걸은 바닷길이 특히 아름다웠다. 태현이 전화했는데 아이들이 보고 싶다고 한다. 주말에 오겠다고 하니 미역국이라도 끓여줘야겠다. 영심은 일기장을 덮고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부산의 야경과는 다른 별이 총총한 섬마을의 밤하늘이 그녀를 맞이했습니다. 이제 영심은 더 이상 누구의 엄마, 누구의 며느리가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온전히 김영심이었습니다. 70살에 찾은 진짜 자신의 삶이었습니다. 섬마을에 정착한 지 6달이 지났습니다. 영심의 민박질, 바다향 민박은 입소문을 타며 조용히 알려지기 시작했습니다. 이른 봄 아침, 영심은 텃밭에서 봄나무를 뜯고 있었습니다. 겨울을 견딘 냉이와 달래가 연초록 새순을 틀어내고 있었죠. 이제는 계절의 변화를 온몸으로 느끼며 살아가는 것이 자연스러워졌습니다. 오전 10시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수진이에게서 온 전화였습니다. 할머니, 안녕하세요. 손녀의 밝은 목소리에 영심의 얼굴에 미소가 번졌습니다. 우리 수진이 학교는 잘 다니고 있지? 네, 할머니, 이번 봄방학에 또 놀러 가도 돼요? 할머니 집이 너무 좋아요. 수진이의 목소리에는 진심 어린 그리움이 담겨 있었습니다. 영심이 떠난 후 손주들은 할머니를 더욱 그리워하게 되었습니다. 그래, 와도 좋다. 하지만 이번에도 하루만 머물다 가거라. 할머니도 할 일이 있으니까. 영심의 대답은 단호했지만 따뜻했습니다. 네, 알겠어요. 민수도 할머니 보고 싶다고 맨날 그래요. 영심은 손주들이 그리웠지만 예전처럼 함께 살 생각은 전혀 없었습니다. 이제는 자신의 페이스를 지키면서도 가족과의 관계를 유지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았으니까요. 오후에는 첫 번째 민박 손님이 도착했습니다. 서울에서 온 중년 부부였는데 도시 생활에 지쳐 조용한 곳을 찾아온 것이라고 했습니다. 영심은 정성스럽게 저녁을 준비했습니다. 직접 기른 채소와 마을에서 잡은 싱싱한 생선으로 차린 상차림이었죠. 손님 부부가 저녁을 먹으며 감탄했습니다. 정말 맛있어요. 이런 음식은 서울에서는 먹을 수 없죠. 영심은 뿌듯한 마음으로 대답했습니다. 다 직접 기른 것들이에요. 바다가 가까워서 생선도 신선하고요. 손님들이 만족해하는 모습을 보니 분식집을 운영할 때와는 다른 보람을 느꼈습니다. 예전에는 생계를 위한 일이었다면 이제는 진심으로 손님을 대접하는 기쁨이었습니다. 그날 밤 손님들이 잠든 후 영심은 바닷가에 나가 달빛 아래 산책을 했습니다. 파도 소리와 함께 들려오는 바람 소리가 마음을 평온하게 해주었습니다. 문득 부산에서의 생활이 떠올랐습니다. 매일 새벽 5시부터 밤 9시까지 쉴 틈 없이 일했던 분식집, 가족들의 눈치를 보며 살았던 답답한 일상들. 하지만 이제는 그 모든 것이 과거의 일이 되었습니다. 후회는 없었습니다. 오히려 그 경험들이 있었기에 지금의 소중함을 더욱 깊이 느낄 수 있었습니다. 이튿날 아침 손님 부부가 체크아웃을 하며 말했습니다. 정말 잘 쉬었어요. 꼭 다시 올게요. 영심은 정성스럽게 포장한 김과 미역을 선물로 건네주었습니다. 조금이지만 가져가세요. 바다에서 난 것들이에요. 손님들이 떠난 후 영심은 혼자만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텃밭을 돌보고 빨래를 널고
점심을 차려 먹는 모든 일상이 평온했습니다. 오후 2시 태현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엄마, 아이들이 이번 주말에 꼭 놀러 가고 싶다고 하는데요. 영심은 달력을 확인해 봤습니다. 마침 민박 예약이 없는 주말이었습니다. 그래, 토요일 오후에 와서 일요일 오후에 가거라. 네, 알겠습니다. 엄마 건강은 어떠세요? 영심은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아주 좋다. 여기 와서 오히려 더 건강해진 것 같아. 정말 그랬습니다. 스트레스가 사라지니 무릎도 덜 아프고 잠도 깊이 잘 수 있었습니다. 주말에 태현 가족이 찾아왔습니다. 아이들은 할머니를 보자마자 달려와 안겼습니다. 할머니, 보고 싶었어요. 영심은 손주들을 꼭 안으며 말했습니다. 할머니도 보고 싶었다. 하지만 예전과는 달랐습니다. 영심은 더 이상 손주들을 위해 자신의 모든 것을 희생할 필요가 없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저녁 식사 후 가족들이 거실에서 이야기를 나누고 있을 때 태현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엄마, 정말 여기서 계속 사실 거예요? 영심은 망설임 없이 대답했습니다. 그래, 여기가 내 집이다. 미경이 덧붙였습니다. 어머니, 그래도 가끔은 부산에도 놀러 오세요. 영심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기회가 되면 그럴게. 하지만 머물지는 않을 거야. 일요일 오후 가족들이 떠날 시간이 되었습니다. 수진이가 아쉬워하며 말했습니다. 할머니, 우리랑 같이 살면 안 돼요? 영심은 손녀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말했습니다. 수진아, 할머니는 여기서 행복해. 너희도 부산에서 잘 지내고 가끔 놀러와. 가족들을 배웅한 후 영심은 다시 바닷가로 나갔습니다. 석양이 바다를 붉게 물들이고 있었습니다. 바다를 바라보며 영심은 자신에게 말했습니다. 고생 많았다. 이제 진짜 내 인생을 살자. 파도가 밀려왔다 밀려가듯 인생의 모든 것에는 때가 있었습니다. 남을 위해 살 때가 있었고, 이제는 자신을 위해 살 때가 온 것입니다. 영심은 깊이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바다 냄새와 함께 자유의 향기가 느껴졌습니다. 70살에 시작한 진짜 인생, 그 첫 페이지가 이제 막 펼쳐지고 있었습니다.